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북한과 치른 동아시안컵 마지막 경기. 우리 팀은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끝까지 골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난 상황. 그러나 일본과 중국이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면서 한국은 1승 2무로 승점 1위를 기록하며 동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 부임 이후 첫 우승이자 7년 만에 동아시안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슈틸리케오는 주력 멤버였던 구성용과 손흥민 등 유럽파 선수들이 불참한 가운데 수원의 권창훈과 포항의 김승재 등 K리그에서 활약 중인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습니다. 평균 연령 24.2세. 슈틸리케 감독 부임 이래 가장 젊은 대표팀은 경기마다 상대를 거세게 압박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Prepararlo para ganar y como ya he dicho tuvimos muchas ocasiones y lo único que nos ha faltado pero para mí esos chicos pase lo que pase. 한국 축구의 고질적 문제인 골 결정력 부재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박수갈채를 받으며 평양국제공항에 들어서는 앳된 얼굴의 김국향 선수. 지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다이빙 경기에서 북한의 사상 첫 금메달을 안기며 영웅이 되어 금이 환영한 겁니다. 또 시상대에 올라 공화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볼 때 우리 국향이가 영구나 장하구나 당과 저국의 기대에 보답하였구나. 이어 버스를 타고 자신을 마중 나온 주민들이 만든 꽃바다를 행진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현실한도 어리고 경기 경험도 어린 저를 그토록 믿어주시고 세계선수권 대회장까지 내세워주셨는데 그녀의 금메달로 국허 마음을 보답하겠다는 오직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은 김국향 선수와 신정림 감독에게 인민체육인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아파트와 고급 자가용 등을 제공받고 고위 간부에 준하는 연금을 받으며 살게 된 겁니다. 스포츠 선수 육성을 통해 해외에서 성과를 거두고 북한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노력이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인아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집을 보러 온 사람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일삼아오던 30대 정모 씨. 지난해 경기도 의왕시에서 20대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집 구경을 하는 척하다가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피해 여성을 눕힌 채 목을 조르며 돈만 가져가겠다,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기지가 놀라웠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침착하게 남자친구가 곧 집에 올 거라는 얘기를 강도에게 꺼낸 겁니다. 진짜 남자친구가 있는데 괜찮겠어요라는 피해 여성의 말에 덜컥 겁이 난 정 씨는 갑자기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피해 여성이 왜 강도질을 하게 됐는지, 사는 곳이 어딘지 등을 묻자 순순히 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정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빌었고 신고를 안 할 테니 돌아가라는 피해 여성의 말에 뒷걸음질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쳐 나온 정 씨의 손엔 피해 여성이 지어준 참치캔 6개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곧이어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그간 벌여온 상습절도 행각 등이 모두 발각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 바다에 빠진 남성을 힘겹게 무트로 끌어올리고 물려왔어. 7분간의 심폐소생술 끝에 정신을 차린 남성. 교회 수련회 일행과 물놀이를 하다 수심 2.5m 지점에 빠진 대학생 김모 씨였습니다. 수상 오토바이로 순찰하다 바닷속에 뛰어들어 김 씨를 구조한 주인공은 28살 최은진 순경이었습니다. 여수 해경 소속의 최순경은 임용된 지 2달밖에 안 된 새내기 여경. 손이 이렇게 위로 뻗어진 상태에서 이제 있으니까 손이 보이더라고요.
임용 후 첫 익수자 구조라는 부담감에 몸무게 80kg의 남성을 구하려다 자칫 함께 휩쓸려갈 수 있는 아찔한 순간. 그러나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맨몸 구조 시에는 항상 조심하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무조건 이 사람 살려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해가지고. 최순경은 구조 상황이 끝난 뒤에는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배운 대로 조치해서 생명을 살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친일파 제거 작전을 그린 영화 암살. 독립군 저격수 전지현은 허리까지 오는 긴 소총을 몸의 일부처럼 다룹니다. 실제로 독립군이 청산리 전투 등에서 주력하기로 썼던 러시아제 고신나강 소총으로 최근 그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길이는 1m가 넘지만 유효사거리 750m로 높은 명중률과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획된 특별 전시회로 독립군들의 유물 110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기에도 육중한 러시안 맥심 기관총을 비롯해 독일제 마우저 권총도 눈길을 끕니다. 우리 독립군들 그리고 광복군들이 실제로 어떤 무기를 사용하셨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일본 제국주의랑 싸웠는지. 처음 공개된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육필 일기를 비롯해 광복군 군복과 배지, 대원증 등 흥미로운 유물도 많습니다. 또 안중근 의사 의거를 시작으로 독립군 양성과 광복군 창설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이라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아이에게 새롭게 알려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무료로 11월 15일까지 전쟁 기념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상훈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로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소식은 롯데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예.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가 형제의 결전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달 안 주주총회로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 공교롭게도 이 신동빈 회장 측 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목소리가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주총으로 가겠다는 얘기. 둘이 서로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달 안에는 주총이 열릴 것 같고요. 일본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관련한 이제 표대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로 주총에서 승부를 내겠다고 했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래서 이제 신동빈 회장에 이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표를 어떻게 관리할지 여기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승리하든 어쨌든 법적 공방으로 소송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외신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주총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있을 법정 소송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L 투자 회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명의를 이제 아버지 신격호 총괄 창업주에서 이제 신동빈 전 총업주가 공동 대표로 올린 8개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걸 가지고 또 소송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 계속 롯데 사태 이어질 것 같은데 국정감사 증인 채택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지금 9월에 이제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인데 신동주 전 부회장을 지금 그 데리고 올 명목은 없고요. 아마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국감에 등장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실은 이제 제2 롯데월드 관련한 이제 사고 많이 났을 때 한번 신동빈 회장을 국감에 부르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안 됐었는데 아마 이 정도 흐름이라면은 이번 9월 정기국회 때는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감에 반드시 불러. 이제 9월 정기국회 국감에서 뭐 대기업이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이제 오늘가가 정인 채택됐을 때. 그렇죠. 빼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사실은. 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뭐 오늘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롯데도 지난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신동빈 회장을 정인 채택했는데 아마 롯데 관계자의 전방이 막판한 것 같아요. 거기서 들려온 얘기가 한국말이 잘 안 됩니다. 뭐 신동빈 회장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신동빈 회장이 국감에 앉으면 정말 적나라한 얘기들이 이제 다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국민들은 국감에서 신동빈 회장이 좀 앉아서 정말 좀 가감 없이 롯데가 과연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국회의원들이 좀 질문을 하고 국민들도 좀 알아야 된다. 네, 국감의 최대 이슈 지금 재벌 개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롯데 사태 최대 피해자는 신씨 일가가 아니라 국민연금의 노후 자금을 맡긴 우리 국민들입니다. 2.4%에 불과한 지분으로 전체 계열 기업을 황제처럼 좌지우지하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근데 결국 지금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 다른 그룹들도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롯데만 부를 건 아닐 테고, 뭐 땅콩 해양 문제가 있었던 대한항공, 대한항공. 네. 그리고 메르스 사태 관련한 또 삼성. 부분도 분명히 거론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감에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사태도 어떤 식으로든 국감에 나오게 될 테고, 그렇다면 이제 삼성서울병원 문제, 그러면은 이제 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부회장까지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번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들이 좀 적절한 수준의, 가령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충분히 국감에 와서 증언할 어떤 이유와 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좀 구체적인 명목과 이유가 있을 때 그런 사안으로 불러야 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난돌 옆에 있다가 정만다. 이제 통상 이제 가을 정기국회가 되면 이제 8월 임시회에서 대충 피감 기간을 정하죠. 그다음에 정인을 어떻게 할 건가 정하는데, 통상 이제 정철진 그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너무 무차별적으로 막 정인 채택을 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았는데, 이번에는 롯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재벌회장을 정인 채택하는 데서 국회가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다른 지금 그 대기업군에서 오너들이 좀 전전긍긍하지 않느냐. 아마 대관 업무하는 팀들은 굉장히 바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증인 채택이 명분인데, 그 개인적으로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 증인 채택은 명분이 사실 좀 약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메르스테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게 오너 선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 책임자를 소환해서 오너 불러다가 뭐라고 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롯데는 얘기가 틀리죠. 김부정 대표가 이유를 적절히 지적을 했죠. 결국 롯데 주가 떨어지면 국민연금 지금 손해보고 있고, 네. 국민 피해 아니냐. 근데 주가 떨어지고 왜지? 실무자들 일을 잘못해서 그러냐? 그거 아니잖아. 니네 가족끼리 지금 경감 문제 때문에 아버지랑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이 난리 나는 거 아니자라 하기 때문에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본인이 오너고 실무자고 당사자인 거죠. 신동빈 회장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사자고 실무자고 오너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을 롯데가 이번에는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은 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이번 사태로 약 770억 원, 롯데 계열사 주가 폭락으로 77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 거기 때문에 국감 증인 채택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관련해서 업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시는 분은 14일 날 다 쉬십니까? 14일 저희 방송 쉽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여기 나오셔야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자,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쉰다. 그래서 정서적인 어떤 위화감도 사실 조성이 돼 있긴 한데, 이 밖에 또 워낙 갑작스럽게 임시 휴일이 정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자, 임시 휴업에 대한 후폭풍으로 성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행 상품이 많이 비싸졌고요. 병원에서도 휴일 진료비를 적용하겠다. 휴일 진료비가 더 비싸죠. 네. 그리고 금융사들도 휴업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나요? 일단은 저 병원 얘기 좀 해보면은요, 휴일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거의 30%에서 50%가 더 이제 차지가 수당이 더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14일을 잡아놨을 때 계약은 평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14일이 휴일을 바뀌게 되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분을 많게는 50% 더 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거의 소송, 이제 병원 측이랑 옥신각신이 있는 것 같고. 수술 예약을 잡아놓은 예약, 그렇죠. 그분들이요. 예. 또 세 번째, 금융회사 휴일 때문에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큰데, 금융회사 문제가 아니라요. 이날 이사 가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4일날 이사를 많이 가실 거 아닙니까? 금요일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 금융사가 이제 전세금 주고받을 때라든가, 이 집 계약금 주고받을 때, 뭐 전세금이 많거나 할 때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같이 은행에 가서 빚을 갚고 계약서에 사인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자기 돈으로 다 집 사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14일에 쉬기 때문에 지금 계약 자체를 우리나라 풍속상 13일 날 하지 않고 이제 월요일 날 17일로 넘어가야 될 텐데, 과연 그럼 이 2박 3일 동안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14일 날 지금 이사 가시는 분들이 금융사, 은행 휴업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티격태격도 하고 있고 뭐 부동산에서 중간에 보증을 쓴다 이런 식의 해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킹맘들도 걱정이 태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4일날 사실 14일부터 2박 3일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비용이 일단 장난 아닌데 이렇게 휴가를 가는 분들도 휴가를 가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 워킹맘들은 일을 뭐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쉬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초중고 학생들은 또 쉬어요. 그렇다 보니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워킹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감하고 더군다나 이 14일부터 해가지고 이 가족들이 그 엄마는 쉬고 아빠는 뭐 쉬지 않고 혹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기관은 그 공무원들은 쉬는데 공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비정규직은 또 쉬지 않고 이런 그 차이들이 나면서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쉬려면 좀 다 쉬고 그리고 또 이런 발표를 하려면 조금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발표를 좀 빨리 했으면 네. 이런 혼란이 없었을까 하는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뭐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경제 활성화 문제가 메르스 때문에 내수가 워낙 안 좋기 네. 때문에 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듯이 올해는 이제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길기찬 의지를 밝혔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14일에 아마 공휴일이 된 것 같은데 역시 한국 사회가 이게 뭐 하나의 정책을 입안했을 때 복잡하니까 이게 반드시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 박수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큰 맥락은 일단 경제 활성화에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각 부처에서 준비를 좀 정교하게 했으면 어떻겠을까. 이호승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미리 좀 이걸 기획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없게 네.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크게 보면 내수 활성화에 좀 상당히 기여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국립병원하고 공립병원은 수술 일정을 리스케줄링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연기한다 그러면 실제 뭐 위급한 환자들은 굉장히 지금 이게 뭐 단순히 수술 미뤄지는 이 사안은 아니잖아요. 네. 아까 어린이집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데,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사안인데.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사는 어린이집은 휴무고 네. 또 민간 어린이집은 자율이고 네. 여기에 따라서 부모님도 대기업은 지금 휴무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은 또 거의 일하는 쪽으로 맞고 이게 많이 좀 꼬였는데 어떻게 대승적인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좀 싶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게 좀 내수 확대, 당초 목적을 좀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사 가기로 하셨던 분들이나 뭐 수술하기로 하셨던 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고스란히 뭐 환자나 시민들만 떠나야 되는 겁니까? 뭔가 좀 중재 역할이 누가 해야 될까요? 중재를 누가 하겠어요? 이건 진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거 예. 그 나름대로 이걸 자율협약이란 말을 써야 되나?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조정하는 것 외에는 예를 이사 같은 경우 이사업체와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이걸 가지고 뭐 소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중재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거고 그 이호승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좀 일찍 얘기를 해줬으면 조금 혼란을 좀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결정이 좀 급박하게 된 좀 약간의 아쉬움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휴가철인데요. 또 휴가철을 또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인터넷 사이트에 뭘 사겠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게 바로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사기입니까? 지금 가장 기승 부리는 게 호텔 숙박권 사기입니다. 네. 이게 호텔 숙박권이나 콘도 숙박권은 이제 당일이 지나면 네. 못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박하게 그런 중고 사이트에다가 이제 뭐 내일 모레 거 이틀치다 올리고 뭐 계속 올리는데 이제 급한 마음에 계약금부터 미리 주거나 가격 주게 되면은 이제 티켓을 보내오는데 가짜 티켓을 보낸다든가 1년 번호가 틀린 티켓을 보낸다든가 아예 그냥 떼어먹고 도망간다든가 지금 이 호텔 숙박권들 지금 나온 사례는 이제 록 페스티벌이라고요. 이제 네. 여름철에 지금 굉장히 유명한 록 페스티벌인데 네. 저런 이제 티켓들 숙박권들 이런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지금. 네,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이제 뭔가를 삽니다라는 글을 올리면 저쪽에서 요구를 하는 건 선입금입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보내는데 이른바 먹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골든타임에서. 예. 뭐 모금 불이웃 돕기 모금한다고 안 들어도 돈 꿀꺽. 중고품 사기. 뭐 사건 브리핑에서 제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죠. 이거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형사적으로 사기 처벌합니다. 사기 처벌하면 뭐예요?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하는 게 우선이지 그 사람들 감옥 가는 게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써버리니까요. 네. 다 써버리니까 그 사람한테 뭐 민사적으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거 다 써버리거든요. 써버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좀 보시고 하셔야지 이게 싸다고 아무렇게나 덜컥 물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면 저렇게 쉽게 사기를 당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피해자들의 심리는 어떤 겁니까? 촉박하잖아요. 촉박. 급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14일 날 임시 휴일이 딱 시작이 됐는데 여자친구나 혹은 가족이랑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를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딱 봤더니 갑자기 뭐 매진 임박 이렇게 막 나온 거예요. 우리가 홈쇼핑도 많이 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진 임박하면 진짜 매진되는 줄 알고 근데 조금 있으면 다음날 그 방송 또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거기다 낮은 가격에 하면은 내가 뭔가 그 굉장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득템이라 그러죠. 내가 좋은 것을 하고 좋은 것을 얻어낸 것 같고 성취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더 빨리 선택하는 감이 있어요. 너무 낮은 가격이나 혹은 너무 급한 선택은 늘 언제든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적 방법이 가장 좋겠죠. 네, 관련해서 지금 중고 거래 사이트에 한 달 반 정도 비슷한 행각을 벌인 사람이 59명으로부터 1,200만 원 정도를 뜯어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예방을 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먼저 입금해라 하지 않습니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물건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조언이 이제 오프라인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돈 주지 말고 뭐 명동성당 앞에서 만나자고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알뜰살뜰 저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형적으로 다 오프라인 딜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뭐 물건도 열어보고 그 뭐 창피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만나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실은 저기에 저 사기를 하려는 분들은 그런 오프라인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 그럼 됐습니다 막 이런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실은 오히려 수요자들 중에서도 급한 사람, 마음 졸이는 사람만 저기에 당하게 돼 있어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 말씀하신 것 딱 하나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티켓 보고 실제로 물건 보고 스마트폰 전화해 보고 사는 수밖에 없는데 또 막상 이제 저쪽 사기범들이 치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냥 넘어가서 온라인 쪽으로 선입금을 하게 되는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먹튀 여행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다 이제 온라인 티켓 받고 공항에서 만났는데 아무 여행사는 없고 사람들만 모여 있고. 사람들만 예. 티켓 자체도 위조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먹튀 여행사도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사기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 뭐 10명, 20명 단위로는 중고 사이트에 보면 특히 이제 더 치트라고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들 공유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더 치트. 예.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기상천외한 사기들이 많은데 정말 이게 뭐 100명, 200명이 아니라 30명 안쪽으로 당하기 때문에 이런 사기범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네, 어쨌든 예약 번호가 사기로 이제 가짜로 나오니까 해당 업소에다가 예약 번호 자체를 확인해봐라라는 조언도 있던데요. 그것도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소비자들이 싼 거를 찾는 제 욕구 이해합니다만 그 너무 싼 거 찾으시면 안 돼요. 싼 거엔 너무 싼 건 독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외국에 뭐 호텔도 줘, 밥도 줘, 비행기도 줘. 그런데 이 가격. 그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 이거 너무 싸다, 아까 좋다라고 이제 덜컥 무시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합리적인 가격, 너무 비합리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약간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 업체의 공식력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 항공권 티켓이라든지 예를 들어 숙박업소에 번호가 있다면 그거 아마 직접 숙박업소 확인해 보시는 약간의 어떤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하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정말 믿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큽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실제적으로 뭘 한다 그러면 그걸 전적으로 믿고 확인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인터넷 거래가 많을수록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더 자세히 확인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상 그 현장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고가의 서비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싸게 했다 그럴 때는 그만큼 내 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여름철 몸매 관리를 위해 헬스장에서 개인 훈련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헬스비 환불을 받고 싶어도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제받는 방법 손재훈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은 헬스장의 횡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개인 교습, 이른바 PT를 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헬스장 개인 교습의 경우 20회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미리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이 20회를 3개월 안에 다 써야 한다 하는 식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이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잔액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도 분명 있을 텐데요. 문제는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다.
환불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잔액 환불을 거부하는 헬스장이 많다는 겁니다. 또 설사 환불이 된다고 해도 계약할 때 할인을 해줬다라는 이유로 소비자가 실제는 해당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제외하고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의 이 같은 행태는 불법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이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잘 나가던 중소기업이 하루아침에 자금난에 허덕이며 휘청거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하나님의 뜻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여직원, 그리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돈을 쓴 남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태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네. 사랑에 속고 신앙심에 속고 정도 주고 마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돈도 줬는데 돌아온 것은 감옥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중소기업의 재무과장 A씨,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 B씨를 만났는데 B씨도 역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해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포교활동 하려고 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너한테 돈을 빌려서 하라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A씨, 고민하다가 재무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회사의 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남자에게 건너간 돈이 59억입니다. 결국 들통이 났고요. 이 여자 징역 8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선교사업, 미국에서 선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 남자, 그 돈을 환치기 등을 통해서 태국으로 빼돌린 겁니다. 태국에서 그 돈으로 여행사를 차렸고요. 태국 여자와 결혼도 했습니다. 그 태국인 부인 명의로 땅도 샀습니다. 결국 태국에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 잡혀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남자, 야, 나는 이거 횡령하러 말한 적은 없어. 그냥 내가 빌려달라고 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남자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똑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맙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 사랑과 신앙심입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한 남자, 반드시 엄벌에 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부처님, 종교인들은 절대로 신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1374회에 걸쳐서 5년 동안 회사 자금을 인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 회사를 모를 수가 있었죠? 또 이 회사는 굉장히 잘 나가던 또 중소기업이었잖아요. 네. 코스닥 상장업체였고. 네. 저도 미스테리가 상장사였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회사 격리를 담당하시는 한 분이 전횡을 휘두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는 코스닥 상장을 2000년에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매년 연간 이 감사 과정도 있고 네. 외부 회계사들도 들어와서 보게 될 것 같은데 좀 추측을 해보면은 일단은 5년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5년의 시간 동안에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 재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아마 상장 후에 꽤 외부 회계팀하고 친하지 않았는가라는 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부 회계팀 감사팀이 왔을 때 이런저런 자료를 자기가 주는 쪽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1억씩, 2억씩, 몇 천만 원씩 좀 빼 돌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송금 횟수가 지금 보면 거의 한 1300회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의 큰 건을 한 게 아니라 1300회, 소액씩 이게 떼나가는 이런 과정의 5년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어떤 이런 사기, 횡령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데 웬만한 상장사 법인에서 이 정도 액수를 뗀다는 거는 진짜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해당 업체는 상장 폐지 심사까지 받았다면서요? 그 왜냐면요. 이게 네. 코스닥이고 그냥 자본금 대비 뛰어난 이게 돈이 거의 한 30% 육박합니다. 네. 자본금이 한 100억, 200억밖에 안 되긴 회사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자본 잠식 아닙니까? 당연히 코스닥 상장 폐지 이게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기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남자는 뻔뻔하게도 여자가 회사 돈을 횡령한 줄 몰랐다. 나에게는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신앙심에 따른 판단이었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언니에게 빌렸다고 하는 게 참작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 5억 정도 됐으면 그게 말이 먹혔을 수도 있어요. 예.
야, 내가 신앙심 때문에 여자가 빌려서 준 거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말이 될 수도 있는데 59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안 믿은 거죠. 야, 59억을 5년 동안 주는데 59억을 어디서 빌리냐? 그걸 네가 몰랐다고? 그러니까 법원이 절대 그 이제 남자의 변명을 믿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중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심에 따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신앙심에 따른 판단이었을지도 의구심이 들어요. 워낙 거액이고 아무리 신앙심이 투철하다고 할지라도 5년 동안 60억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건강한 종교는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처음에 동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이게 기독교였던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은 그런 돈으로 정의를 실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이 투명하고 누구든지 다 동의할 수 있었다는, 그리고 상식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였을까요? 그 다른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그거는 오로지 이제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사람은 그 전체 과정을 볼 때는 사기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다 줬는데 결국은 태국에 가서 다른 여자랑 살고 그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뭐 재판부는 26억 정도 추징을 한다고 했고, 태국에 가서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또 사고 현지 처도 있었고, 이렇다면 뭐 태국에서 부동산 산 거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그 돈의 출처가 예를 들어서 이제 29억 나온 게 전체 59억 중에서 환치기에서 들어간 게 이제 29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계좌에 59억 들어갔고 나머지 29억은 이제 외국으로 돈 빼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환치기에서 29억을 실제로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추징 29억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바꿔서 이루어진 게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 부인 명의로 했으니까 그거는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29억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올해 초에도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한 사기가 발각되면서 대한민국 경악에 빠졌는데요. 네. 이른바 예언자로 소문이 자자했던 70대 숙모님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숙모님이라는 사람이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의 국정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저 숙모님 예언자야. 다 알아. 다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요. 그럼 다 맞춥니다. 그 집에 대한 거. 너는 뭐 아버지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확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돈도 갖다 바치고 이랬다는 건데, 이 숙모님이라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일단 예약을 받습니다. 그럼 뭐 저 김태현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럼 그럼 너 누구냐 하고 신상을 대충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오기까지 뒷조사를 합니다. 뒷조사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거 캐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예언을 맞추느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거 알고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런 방법으로 엄청난 돈을 좀 뜯었다고 하고 결국 피해액이 한 100억 나옵니다. 피해자 30명이고요. 그 평균적으로 3억에서 한 5억 정도 갖다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숙모님 구속된 다음에 가봤더니 전원주택 11억, 6억 상당의 고급 빌라, 그다음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백화점에 쓰고 뭐 명품백에 밀크 코트에 엄청나게 호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 구속됐죠, 이 사람도. 네, 이렇게 종교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신도들을 그런 어떤 종교를 팔아서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신도들 입장에선 그런 것이 좀 일반 사기보다 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 숙모님이 예언의 능력이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의 능력이 자자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을 믿을만한가 보다, 다른 사람들의 귀뜸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 해주는 그 귀뜸에 대한 신뢰가 첫 번째 바탕이 돼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분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도가 잘 못 믿겠다 그러면 윽박을 지르고 협박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윽박이나 협박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불안을 그 심정 쪽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불안을 더 강화시키고 그걸 더 크게 만들어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제 예언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사실 사기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언의 능력이다. 예언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여러 현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또 특별히 이게 30명에 100억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20년 동안 하는 걸 생각해 보면 3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아마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엔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당론과 맞물려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총 18명 중 13명의 호남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호남 의원들이 모였고 이런 호남 민심 왜 이렇게 악화된 겁니까? 호남 민심 뭐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순천에서 당선되고 천정배 의원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서 일단 호남 민심이 이른바 친노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신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사실 이제 8월이 뭐 하한정국이니까 8월달 돼서 뭐 신당 논의가 이제 이렇게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건 사실이고 저분들이 하는 얘기가 혁신안 나오면 봅시다. 이제 혁신이가 바쁘죠. 매일 뭐 20대 뭐 10% 공진하겠다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비호남 지역 의원인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 참석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나온 얘기도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호남 민심을 수습할 방법은 없다. 그럼 거꾸로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 독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제 서로 이심전심지 교감을 했고 더더군다나 이제 재밌는 게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 거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는 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왜냐하면 뭐 호남 자체에서 지금 신당의 핵심이 뭔가 하면 리더십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누군가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호남 내에서 그런 인물이 잘 안 보인다고 본다면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왔다는 것이 그런 거고 그래서 어쨌든 8월 하한정국 가운데서도 그다음에 좀 약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던 신당 논의가 전혀 아직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한 장면이고 또 하나 좀 정치 얘기 재미없으니까 저기가 육전회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광주 가시면 광주 맛있는 게 많지만 그 육전은 꼭 한번 드셔봐야 된다. 저도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광주 가시는 분들은 뭐 저 가게를 가든지 다른 데를 가든지 육전을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 이런 예, 네. 알겠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했기 때문에 회동에 더욱더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시죠. 네. 호남 민심이 이제 우리 새정치에 안 좋다, 어렵다. 사는 문제들이 민심에 부합하게 배치돼야 될 것 같다. 저기서 사람의 문제들이 민심에 부합되게 배치됐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친노 패권주의 논란은 다음 내년 총선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럼 호남 민심을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렇게 애둘러 이제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 사람의 문제라는 게 바로 그렇죠. 지도부의 인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친노 패권주의가 없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거는 저에 모인 의원들이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호남 민심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를 직접 압박한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퇴진론의 수도권의 비노 의원들 참석했다는 것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노와 전면전 갈 가능성 씨앗을 뿌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어제 나왔던 얘기들이요. 문재인 대표 체제 총선 안 된다. 문재인 퇴진해야 된다. 광주 민심이 별로 좋지 않다. 이거 한 4개월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모여서 식사하신 것도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4.29 재보선 참패하러 간다면 5월인가요? 초에도 한번 광주에서 회동을 했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한 건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종걸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표가 각을 지고 있다는 것도 세상에 다 아는 얘기고 여기서 나온 얘기가 9월에 혁신안이 나오면 두고 보자라는 건데 혁신안이 뭐가 나올지도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나온 게 뭐 청년 10%, 뭐 1, 2, 3 하는데 그거 비슷한 거 나오겠죠. 혁신안이 살라미 전처럼 하나씩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종 혁신안에 대해서 별게 안 나올 거예요. 즉 별게 안 나온다는 거는 엄청난 혁신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노 입장에서 시비를 걸 만한 것도 없어요. 애매모호한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 사퇴 안 할 겁니다. 그거 비노 의원들, 전남 의원들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런 행동들이 정말 그때 혁신안을 빌밀해가지고 탈당하게 명분 쌓기냐 아니면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어떤 제스처냐. 그거는 비노 의원들 본인들만이 알고 있을 건데 저는 전자 쪽보다는 후자 쪽에 개인적으로 조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계속 징징댄다. 아니 뭐 징징댄다까지는 네. 그렇고 정치란 게 또 타협이고 또 딜 아니겠습니까? 뭔가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공천 같은 데 대부분 뭔가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면 우리 안 나가고 지금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게 안 되면 나가라는 일종의 글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저는 이거를 뭐 혁신안 보고 확 나서 탈당하기 위한 명분 쌓게 준비,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까지는 보지는 않고 뭔가의 어떤 친노 세력에 대한 글쎄 요구, 요청, 구애 저는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게 이게 이제 뭐 단순히 문재인 대표가 이제 재보궐선거에 졌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뭐 김태민 변호사 설명하신 게 맞는데 사실 뿌리가 병의 뿌리가 굉장히 깊죠. 열린 우리랑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혁신과 통합. 그러니까
이 굉장히 뿌리가 깊은 근원적 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히 뭐 현재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친노와 비노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10년 정도 쌓여왔던 이 갈등들이 최근에 이제 터져나오는 네. 것이죠. 터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수습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혁신안이 뭐 어떻게 나오고 당직 당평인사를 했기 때문에 뭐 당신들도 조금 더 뭐 공천권 더 갖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친노의 논리는 약간 궁색하게 보이는 것이고 가장 문제는 호남 의원들에게 호남 민심 자체가 지금 이반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와 친노에 그 문제를 뭐 수습하는데 혁신안 몇 가지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호남 민심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훨씬 더 근원적이고 뿌리가 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혁신위원회 네. 또다시 혁신안 내놨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청년 공천 비율을 10% 하겠다, 의무화하겠다. 어떻습니까? 젊은 층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입니까? 지금 뭐 10% 뭐 저 얘기를 뭐 듣고 청년들이 얼마나 감동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지금 그 프레임에 야당이 완벽히 걸려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대통령 그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혁합시다. 노동개혁이 뭡니까? 청년 일자리입니다. 딱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러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재벌 개혁하자고 그럽니다. 네. 저는 야당 입장에서 내년 총선에서 청년표를 어떻게 모으지? 당신들 배지 10% 달아줄게 한다고 청년표가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뭐 어떤 사람 국회의원 시켜준다 해서 청년들 표가 야당 가겠습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얘기하는 문제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벌 개혁하자. 뭐 재벌 개혁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개혁 이꼴 청년 일자리다라는 이 프레임을 딱 그런 데서 여기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 야당이 좀 이렇게 새누리당과 정책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혁신안이 배지 몇 명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 해서 예를 들어 130석이면 13명 아니겠습니까? 20, 30대 2030에 13명 국회의원이 나간 데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개혁 경쟁, 청년 일자리 경쟁, 정책을 갖고 경쟁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펴주세요. 이 네. 얘기는 거꾸로 보면 청년들 좀 모욕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당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쓴소리 잘하는 조경태 의원, 할당량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당장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위적으로 정형화시켜서 사람을 내보낼 경우에는 경쟁력이 나는 많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여러 가지 놓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갈등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한 매체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와 인지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론조사에 제발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던 네. 반기문 유엔 총장이 포함이 됐고 당당하게 62.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한번 아주 보시죠. 높습니다. 예. 격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어떻게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히 장외 인사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반기문 총장은 뭐 차기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한 바는 없지만 만약에 차기를 노리는 저분들 중에 뭐 여당 대표도 있고 야당 대표, 서울시장 뭐 다 있지만 어느 위치가 가장 좋으냐? 유엔 사무총장이 제일 좋겠죠. 오바마 만나서 상선 약수 족자를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기문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면 네. 차기를 가기 위해서 당신이 유엔 사무총장, 서울시장, 새누리당 대표, 야당 대표 등등 쫙 놓고 어디가 우리 박영진 부장이 어디 가시겠습니까? 사무총장 가시겠죠? 대답은 제가. 그러니까 저라도 사무총장, 왜냐면 네. 전문에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비판받을 게 없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다가 국제적인 정치 지도자인 것이고, 그러니까 선한 이미지만 나오는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다가 글로벌한 리더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반기문 총장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성완종 회장 때 좀 타격을 입었지만 바로 저 장면입니다. 오바마와 앉아서 악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우리 집권당 아니면 야당 대표가 가서 오바마를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그림들이 나온다는 것은 뭐 어쨌든 차기를 노리든 안 노리든 차기를 염두에 둔다면 가장 좋은 자리는 유엔 사무총장. 그러니까 이번 조사가 적합도와 인지도였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저 조사가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네. 저기 이제 선거할 때 보면 집토끼, 산토끼 중에서 집토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산토끼 잡아야 되잖아요. 네.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만 묻습니다. 그럼 누가 1등이게요? 김무성 대표 1등이에요. 저 조사에 보면. 네. 새정치연합 지지자들한테만 묻습니다. 누가 1등이게요? 문재인 대표가 1등이에요. 반기문 총장 다 2등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럼 결국 그 얘기는 실제적 선거판에 들어가면 지지자들을 먼저 결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층을 공략해야 되는데 지금 반기문 총장의 이미지가 워낙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여야를 다 아우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선판에 들어가면 오히려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애매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깁토끼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게 표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 기본적으로 본인의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대선에 나와가지고 저 득표를 거둘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심리적 대안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지지도뿐만 아니라 인지도 면에 있어서도 양쪽에서 굉장히 최고의 1위를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이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제 나올 때 경제를 대안으로 잡고 나와가지고 사실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갔던 게 사실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거의 바닥에 가깝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 마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뭔가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누가 우리를 좀 보호해주고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뭐 우리도 국내 정치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기만 한다면 그 폭풍은 전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늠할 수 없을 수도 네. 있다. 네, 뭐 집토끼 산토끼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달 3일 중국의 항일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가 최근 외교 무대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특히 중국의 초청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두고 청와대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행사 참석 여부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외교 무대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미묘한 관계들이 다 엮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중일 삼국지가 집약된 그렇죠. 압축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명분은 뭐 미국 오바마도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명분입니다. 항일 반파시스트 승전 70주년이니까 2차 대전에 승리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2차 대전의 성전 국가는 미국도 성전 국가인 것이고 우리는 해방한 것이고 네. 중국도 성전한 것이고 유일하게 겨냥하는 것이 이제 일본이죠. 일본인데 일본은 70주년 문제에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베 담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죄나 침략이 있느냐? 심지어 우스갯소리를 하면 수상관제에는 사죄하고 침략하고 비슷한 단어를 찾아라라고 지금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70주년 아베 담화의 문제에서 지금까지 들려온 얘기는 사죄나 침략의 얘기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70주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식 초청을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거슬리는 것은 뭔가 하면 열병식이 있다는 거죠. 여기 군사 프레이드가. 네. 군사 프레이드가 있다는 것이고 또 중국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항일, 승전에서 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반일 정서를 바탕으로 미일 동맹을 약간 균열을 시키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도 고민이 되는 것인데 저는 단순하게 봤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침략에 대한 책임, 사죄와 침략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미국이 강하게 레버리지를 작동해야 된다. 미국도 아시아에서 한미일 연맹을 이끌어내려면 미국이 주도인데 아베를 미국이 설득해가지고 미국이 방향을 우리가 설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간다면 오히려 일본을 고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눈치 보지 않고 원칙대로 참석할 건 참석할 것이고 미국하고 물론 사전 조율은 중요하겠죠. 하지만 아베 문제를 당신들이 설득해라. 네. 아베가 저렇게 오른쪽으로 치닫고 있는 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네네. 그다음 이 행사는 항일 반파시스트 승전 70주년입니다. 네. 이 문제는 미국과 이념적으로 갈등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군사 프레이드를 하고 안 하고는 미중 간의 갈등인 것이죠.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갖고 갔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 생각은 미국을 좀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베의 지나친 우경화가 아시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이 우려하는 한미일 동맹을 균열시킬 수 있는 그 모티브를 아베가 주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 또 미국과 중국 복잡한 역학관계에 대해서 지금 소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 가운데 일본의 교도통신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박근혜 네. 대통령에게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요. 미국이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저는 꼼수죠. 꼼수고. 의도된 오보일까요? 꼼수고 한국 정부를 좀 난처하게 만들려는. 네, 이게 교도통신이 일종의 총대를 맸다고 보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슈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가만히 두면. 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나가서 뭐 큰형님 격인데 이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우리와 중국 역시도 우리끼리 끝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낀 일본에서 어떻게 되건 이걸 이슈화를 시켜야 되고 거기에 교도통신이 어떤 의도적인 오버를 내면서 사건을 좀 키우려는 게 아닌가 이런 전략이 엿보입니다. 네, 총대를 맸다 하는 표현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교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복 70년을 맞아 우리 농업의 7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겹던 우리 농촌의 추억에서부터 현대 농업의 기술 개발까지 모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흑백 사진 속 안악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물레질을 합니다. 어린 학생들도 가내 수공업을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던 농촌에서는 부업 생산이 장려됐습니다. 하지만 70년대에는 통일벼가 개발되는 등 농작물 우량 종자들이 보급되면서 식량 자급이 차츰 실현됐습니다. 80년대에는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재배가 널리 도입돼 농업 생산성을 크게 높여줬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 환경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우리 농업의 70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로만 듣던 장면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어서 좀 친근감이 들기도 하고 1945년부터 지금까지의 농업의 변화와 혁신이 300여 장의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농지개혁을 추진했던 초대 농림부 장관 조봉암 선생과 통일벼를 개발한 허문회 박사 등 우리 농촌의 혁신을 일군 인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오는 16일까지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이어지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